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구조를 정리를 하고 시간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 매입세 구조 중에 보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가 안에 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가 안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우리 TAT 2급에서는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제도 요거를 정리를 한번 자세히 해보겠는데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매입한 면세 농산물이 원료가 되는 거예요. 원료, 원재료.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여기서 농산물에는 지금 농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수산물도 해당이 되고요. 임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축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에서 짜는 젖은 그 원유잖아요. 그것은 축산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유를 만들면은 그건 가공 우유가 되어서 우유는 과세되는 재화이고, 예, 소에서 바로 짠 그 원유는 면세 축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농산물 중에서 가령 복숭아를 원료로 해서 통조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복숭아라는 농산물에는 미가공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면세 농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가지고 원재료로 해서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매입세 공제의 원재료 부분을 공제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과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그건 서류가 있겠죠. 예,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서류를 제시하라 그랬냐면은 면세 농산물을 얼마치 구입했는지 그걸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여기 밑에 보면 제출 서류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요거 이제 실습할 때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만드는 방법 배울 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야 될 텐데, 전표를 입력할 때 뭘 보고 입력해야 되냐면 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서가 있어야 계산서 합계표를 만드는 거죠. 예, 계산서는 그 면세를 구입할 때 계산서 아시죠? 그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거나 현금 영수증이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를 받으려면은 매입처로부터 계산서 받아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면세 농산물을 사면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공급자가 개인이면 어떻게 하죠? 개인이면 개인이 계산서 발행 못 하거든요. 또 개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하지 않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매입한 것은 이런 서류를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매입을 했을 때는요, 구매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구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제조업의 경우만 그걸 인정을 해줘요. 제조업의 경우만. 그럼 제조업이 아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식당에서 밥을 만들려면요, 쌀을 사잖아요. 쌀을 사가지고 밥을 만들어야 밥을 팔 수가 있죠. 밥은 과세고 쌀은 면세입니다. 그러면 쌀을 살 때 동네에서 농사짓는 아무개 아저씨한테 쌀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쌀을 사야 돼요? 사업자한테 쌀을 사야 돼요. 그래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에 적용이 되어서 매입세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 줄까?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액은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가액을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고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이 주 2에 있어요. 만약에 유흥 장소에서 경영하는 과세 사업자다. 그러면 매입 가격의 102분의 2, 약 2%죠. 그런데 유흥 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많이 해줍니다. 108분의 8, 그리고 2021년도는 109분의 9까지 거의 10% 가까이 8, 9%를 해주는 거예요. 매입가액에. 그리고 C에 보면은 A와 B 외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B에서 음식점은 개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뺀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뭐예요?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도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있지만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도 음식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는 공제율이 좀 낮아서 106분의 6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러한 공제율이 차등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흥장소는 가장 공제율이 적어요. 이런 공제율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조업의 공제율이 나옵니다. 이 제조업의 공제율 중에서 중소기업, 여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이 부분은 요 104분의 4는 알아두셔야 돼. 104분의 4는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보실 때 있잖아요.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선택해 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이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4분의 4는 알아야 시험 볼 때 104분의 4로 안 돼 있으면 그걸 선택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되게 기본값이 104분의 4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안 돼 있으면 고쳐줘야 되니까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의제매입세 공제율 104분의 4를 선택한다. 근데 모두 다 104분의 4가 아니고 다 다른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시험 볼 거니까 104분의 4 하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다시 앞 페이지로 96페이지에 가서 그러면 그 공제율만큼을 다 해주느냐? 한도가 있어요. 한도. 한도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세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자, 공급한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과 관련해서 공급한 과세표준.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복숭아를 매입했다. 그래서 복숭아를 가지고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었다면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판매 금액이 공급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샀는데 안 만들고 창고에다가 복숭아를 싸놨어요. 그러면 한도가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왜냐? 만들어서 팔아야 이게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겠어요? 면세 농산물 원재료만 사놓고 안 만들면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팔아야 공급한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게 매출액이에요. 통조림 매출액 곱하기 한도율. 한도율은 주 3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공제율. 이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이 한도 계산은 뭐 공식이나 이거를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계산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계산은 자동으로 해줄 거고요. 한도 금액 계산하라는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의제매입세 공제에 공제율이 있고 한도 금액이 있다는 거. 한도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급한 과세표준을 가지고 한도 금액을 계산하게 되니까 원재료만 매입해서는 안 되고 매입해서 만들어서 판매가 일어나야 한도 금액이 늘어나겠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해 둬야 됩니다. 아까 이제 109분의 9 적용되는 것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가장 높은 109분의 9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율은 개인 사업자의 한도율과 또 밑에 보시면 법인 사업자의 한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개 법인 사업자의 한도율은 40%다. 뭐 한도율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의 조건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무에서 실제로 이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보면은 의제매입세 공제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실기시험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기출문제로 나온 거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이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론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어떠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공제 요건을 한번 보죠.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자, 우리가 이제 동네에 보면은 재활용 폐자원 해서 뭐 이렇게 폐지 같은 거, 고철 같은 거 이렇게 싸놓은 사업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업장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중고자동차 거래 그 매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 두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들을 보면요.
거기 이제 공터 같은 데다가 막 종이도 많이 싸놓고 고철도 많이 싸놨어요. 그러면 그 종이나 고철 같은 이런 재활용품을 누가 거기다가 팔까요? 대개 개인들이 팔아요. 개인들이.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자동차도 회사에서 파는 중고자동차도 있겠지만 개인이 소유하던 차를 중고자동차에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중고자동차에다.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한테 차를 살 때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너 뭐 현금 영수증 받을 수가 없죠. 개인은 그런 증빙을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자원도 할머니나 그 수집하는 그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살 때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줄 때 그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서 못 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급하거나 다시 자기가 되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 자기는 사업자잖아요. 자기는 사업자니까 판매할 때 돈을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매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증빙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전부 개인 상대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제를 일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제액을 보면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가액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까 의제 매입세가고 방법이 똑같죠.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도 이걸 뭘 가지고 하냐면 과세표준을 가지고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재활용 폐자원의 수집상이 다시 판매한 것이 그게 과세표준이죠. 거기에 8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은 빼가지고 한도를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쪽도 한도가 높아지려면은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놓고만 읽지 말고 많이 공급하면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특례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죠. 공제 시기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애정신고 기간이라든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거의 부가가치세 세율만큼 적용을 해주는 셈이고 종이나 고철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낮게 약 3%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도가 있었는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수집상 같은 경우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제도를 아주 톡톡히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도 적용 안 받고 그리고 공제율도 거의 10%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거래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 내역서를 잘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공제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집상들이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집해가지고 국내에서 이게 안 팔리는 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외국 개발도상국가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하고 성격이 같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특례를 그런 업체에게 많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수출을 장려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있는데요.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시험에 나와요.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문제를 낼 때는 우리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이런 전제로 어떤 거래를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왜냐?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되는 매입이라는 얘기예요. 그 매입한 내용이. 자, 개념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서, 자,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공제에서 빼고 과세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죠.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버스 운송회사하고 버스 운수회사, 그 다음에 택시 운수회사, 이거를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하고 버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는 택시 사업장, 한쪽은 버스 사업장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택시 사업도 하고 운수 사업을, 버스 운수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택시하고 버스, 이 차량이니까 차량을 관리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떤 차량을 보수하고 뭐 하는 무슨 장비 어떤 기계를 하나 샀다고 봐요. 예,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기계는 버스를 정비할 때도 그 기계가 쓰이고 또 택시를 정비할 때도 그 기계가 쓰인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수리하는 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 세차기를 샀다면은 택시는 작으니까 자동 세차기가 작아야 되겠죠? 근데 버스는 크니까 대형 자동 세차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은 귀속이 분명하니까 실제 귀속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대형 자동 세차기를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의 그 뭡니까?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1,000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는 것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소형 세차기다. 그러면 택시를 세차하는 거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버스는 공제 못 받죠. 면세니까.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그거 1,000만 원 불공으로 처리해야 돼요. 예, 그 기계 장치에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 그 부가세를. 그런데 택시는 뭐예요? 과세죠. 그러니까 소형 세차기를 만약에 설치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 매입세액이 500만 원 들어지잖아요. 5,500만 원을 그 세차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다릅니다. 그래서
택시는 과세, 버스는 면세이기 때문에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세차기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무슨 수리하는 기계 이런 것은 그 기계로 택시도 수리가 가능하고 버스도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을 하느냐? 이게 분배라는 얘기죠. 총 공급가액에 대해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월 12일 날 이거를 이 기계를 샀다고 하면은 이 기기가 2천만 원짜리라고 볼게요. 1월 12일 날. 그러면 2천만 원의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잖아요. 이 200만 원을 공통 매입세액으로 보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1, 2, 3월에 그 일기 예정 과세기간 거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합니까? 4월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일기 예정 때 이 부분에 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200만 원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1, 2, 3월의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뭐냐면 우리 운수회사, 버스, 택시 다 합해서 매출액을 말합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1억이 나왔다. 3개월 동안 1억분의 면세 공급가액. 버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그 버스에서 벌어들인 게 4천만 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40%가 되죠. 1억분의 4천만 원. 그러면 니콜 200만 원의 40%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뺀 120만 원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80만 원은 뭘로 해야 돼요? 그 기계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안분계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분계산 문제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데이터를 다 줍니다. 총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돼요. 그 계산도 실무에서는 해당 칸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계산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회계 처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대급금으로 얼마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80만 원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 기계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회계 처리 부분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 자체를, 이 계산하는 자체는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어렵다고 그러냐? 이 안분 계산을 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안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애정신고 때 4월 달에 신고할 때 이렇게 3개월치의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가지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만 가지고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것은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은 뭐만 다르냐면 공급가액이 6개월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6개월치 데이터. 또 면세 공급가액도 6개월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지겠죠. 애정신고 때는 3개월치만 가지고 하고 확정신고 때는 6개월치를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지금 그 부분이 어디쯤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쯤에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쯤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얘기를 저는 제가 써드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시는데 어떤 메모냐면 제가 메모장에다 써드릴게요. 이거를 메모해 주십니다. 애정신고 시 안분계산 안분계산 한 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건은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예,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거다. 요거 메모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안분계산이다 라고 하면은 안분계산 탭에서 해야 되고, 정산하는 거다 그러면 정산이라는 탭에서 해야 돼요. 어디가 있냐면은 나중에 실무할 때 보시게 되는데 미리 제가 한번 메뉴를 하나 띄워 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하는 내용은 여기죠. 우리가 안분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공제받을 수 없는 것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한번 들어가서 제가 탭이 몇 개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3번에 보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내역.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면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그래서 안분계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안분계산이라고 하고, 정산은 언제 하는 거죠? 6개월치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는 게 또 있어요. 재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5번에 보면 재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책에 지금 재계산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정산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또 재계산은 왜 하느냐? 감가상각자산은 거기 책에 나오니까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안분계산과 정산으로 이게 공통매입세액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 감가상각자산. 건물을 한번 봅시다. 건물. 그러니까 그 택시와 버스를 운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가 복지관을 하나 지었어요. 멋있게.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쉬는 시간에 그 복지관에서 잠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운동도 하고 싶으면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택시기사도 와서 휴식을 취하고 버스기사도 와서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이 건물은 말이죠. 그 건물 취득원가 있잖아요. 건물 취득원가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세액이 뭘로 되어 있겠어요? 공통 안분계산 정산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세 비율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세 비율이. 버스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면 자꾸 떨어져요. 그 면세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면은
과세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매입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5% 이상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계산을, 자, 우리 책에서는 정산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실무 시험에는 정산이 나올 거예요. 뒤에 실무 연습할 때는. 자,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이 이론 설명에서는 재계산이 바로 나오니까 재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자, 재계산 이전에 그 위에 거 요거 하고 요거 좀 더 봐야 되겠군요. 자,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죠. 공통 매입세액을 아까 2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고 거기다가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해서 아까 1억 분의 4천만 원이다 해서 40%니까 200만 원의 40% 80만 원이 어떻게 된다?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다. 즉 공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안분 계산한다 이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알았고요. 그리고 정산할 때는 이 총 공급가액이 6개월치, 면세 공급가액도 6개월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안분 계산할 때는 3개월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정신고 때 할 때는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런데 안분 계산 배제가 있어요. 배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그냥 안분 계산을 안 하고 전부 공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세 부분을 무시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무시하겠다. 전부 다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매입세액. 그러니까 불공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러면 면세가 있긴 있는데 비율이 굉장히 작은 거죠. 5% 미만이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과세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매입세액을 공제 다 해주겠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너무 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은요 5% 미만이어도 금액이 꽤 크게 나와요. 500만 원에 한 4%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4, 5, 20 20만 원인가요? 4%면 500만 원에 40%면 200, 4, 5, 20, 200만 원이니까 맞죠? 4, 5, 20,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좀 큰 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그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배제되는 경우가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기계를 샀다고 했는데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버스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택시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운수회사 사무실이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용품이 떨어져 가지고 사무용품을 문방구에 가가지고 40만 원어치를 사왔어요. 문방구에 가서 이것저것 사무용품으로. 그러면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4만 원. 4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4만 원이니까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죠. 그 4만 원을 안분 계산해봐야 금액이 4만 원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안분 계산을 이럴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사무용품 40만 원어치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50만 원 미만, 아니 5만 원 미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1기에 신규 사업자가 되죠. 그때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부 과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1기 때는. 1기 때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실적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경우에는 이 뭔가요?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그 비율이 아직 자리를 잡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자에게는 첫 과세 기간은 안분 계산을 배제하고 있다. 요거 알고 계십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분 계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계산을 알아보겠는데, 이 재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재계산을 하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안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회계 처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런 뒤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자, 그러니까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건 괄호 속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후에 과세기간에 재계산할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분 계산했을 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취득할 때 안분 계산을 하잖아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과세기간이 바뀌었어요. 이게 1기라고. 취득은 1기 때 했다고 보고, 1기 때. 자, 2기 때도 이 비율이 비슷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물이니까 감가상각을 내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또 1기가 됐어요. 그때 보니까 과세 비율이 달라졌다. 면세 비율이. 그것이 비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냐면은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게 핵심입니다.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개 이게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러한 재계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있고, 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세 비율이 높아지면 뭐 회사가 안 해도 손해 보는 건 없겠죠. 그 대신 이제 국가가 손해를 보는 거지만, 근데 면세 비율이 낮아지면은요, 재계산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적절히 잘 이용해야 돼요. 재계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그 취득 금액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분 계산을 하는 거지만 이 감가상각자산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장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로 재계산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하고 관련이 있느냐? 감가상각비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요. 여기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이라는 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의 요 설명보다는 저 밑에 재계산과 관련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거 다 여기 설명이 관련이 있네요. 여기요. 자, 주 1번에 상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각률. 이게 이제 감가상각의 개념입니다. 주 1번의 상각률. 건물은 그리고 구축물. 건물과 구축물은요. 1과세기간당 5%씩 상각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건물과 구축물 1과세기간당 5%니까 1과세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1과세기간이. 그러면 1과세기간당 5%니까 1년이면 12개월이 되겠네요. 2과세기간 1년이면 10%씩 상각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매년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한다. 과세기간마다 차이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과세기간마다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건물은 최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2개월, 1년에 10%씩 상각을 하니까 10년이 되겠군요. 10년이면 100% 다 상각이 되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면 재계산할 장부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재계산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계산은 건물은 10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 상각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건물 말고 기타니까 뭐 차량 운반구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비품. 그러면 1과세기간이 25%니까요. 1과세기간은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개월이면 50%죠. 1년에 50%입니다. 그러면 2년이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을 2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2년이 넘으면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각률을 기억해 주세요. 25%, 5%. 왜냐하면 이 상각률을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돼요. 재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건물이면 상각률 5% 입력해 줘야 되고, 건물이 아닌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나 비품이면 상각률을 25%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주 2에 있는 내용 볼게요. 건물 또는 구축물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는 20으로,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할 때는 4로 한다. 그러니까 20을 초과, 20이라는 게 뭐예요? 과세기간이 20이라는 건 10년, 횟수로는 10년을 말하죠. 1년이 2과세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과세기간은 2년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말하면 20과세기간, 4과세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3을 보면은 과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 중 5% 미만일 때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네.
과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다 하면 아까 면세 비율에서도 안분 계산을 안 할 때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 계산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 부분의 적용은 이것의 적용은 저 위에서 훌쩍 지나와 버렸는데 지금 이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시면 면세 사업에 사용했던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세 사업의 비율이 5% 미만이면은 이거 전환했어도 다시 계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면세 사업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은 아까는 이제 네. 하여튼 면세 사업이니까 버스에 쓰려고 어떤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버스에서만 그걸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택시로 그걸 택시에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버스에서 안 쓰고. 그러면 면세 사업으로 취득을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몇 년 지났겠죠.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저기 뭐 기계 장치라면 1년 지났다고 봅시다. 1년 지났으면 이 과세 기간이 지났죠. 그럼 나머지 이 과세 기간이 남았으니까 과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상각률 그러니까 50%는 제거하고 1년 지났으니까 이 과세 기간이 지났으므로 50%는 제거되죠. 예, 여기 보면은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50%는 불공으로 처리했던 매입세액에서 50%는 지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렇게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5% 미만이면 면세사업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전부 다 그냥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보겠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 3 내용이 그겁니다. 네네. 무슨 세금? 지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같이 쓰는 자산이다 그러면 안분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비용 같으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안분과 정산으로서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다 이러면은 여러 해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면세 비율의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과세기간마다. 그 면세 비율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계산. 아까 세금을 안 낸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상각률에 의해서 상각이 다 되게 되면은 재계산만 멈춘다는 거죠. 재계산이 끝난 기간은 똑같이. 예, 이제 더 이상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 납부한 걸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거죠.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재계산해서 정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산한다는 게 그때그때 재계산해서 세금을 계속 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한 번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산했을 때 그 계산이 그 당시에는 맞았으니까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변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공제 받고, 공제를 더 많이 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했던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바꾸었을 때도 그 남은 자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재계산과 원리가 비슷하긴 하다. 그런데 이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요 설명을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한 상각률, 요거는 재계산할 때 이 상각률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상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건물은 5%, 1과세기간당.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 요걸 알아야 그 해당되는 날에다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요거 마무리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 공제세액의 정산. 이거 아까 제가 메모하라고 한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자, 우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는 것은 뭐냐? 예외적인 안분 계산 방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정산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는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사업의 전용시 매입세액, 이거 과세사업 전용에 대한 정산인가요? 그래서 과세사업 전용에 대한 정산과 아까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것과 방법은 같아요. 네. 이 공통매입세액에다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요 비율로 해서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공식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재계산 공식을 보면 재계산 내역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계산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경감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경감률을 건물이면 여기다 5%,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면 여기다 25%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과세기간이 몇 개가 지나갔다. 만약에 5개 과세기간 지나갔다 그러면 5라고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감률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러면 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서 이 경감률을 반영한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걸로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나중에 실습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비율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재계산은 여기로 이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금계산서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